자, 저희 다음 세션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다음에 모실 대표님은요, 슈퍼블락의 김재윤 대표님 모셔볼까 합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강연을 준비한 이 주제로는요, 블록체인으로 구현될 새로운 웹 인프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기다리지 않고 다음 연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재윤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부산에서 나왔는데 해운대에서 학창 시절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백스코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블록체인으로 구현될 새로운 웹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이름은 김재윤이라고 하고요. 슈퍼블록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블록체인 연구를 했었습니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하키인 디사이퍼를 만들었고 초대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블록체인 공부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재윤TV라고 하는 제 블록체인을 쉽게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에드콘이나 이트콘이나 이트덴버와 같은 이더리움 컨퍼런스에 연서로 참석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발표 논문으로는 이타노스라는 논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타노스라는 논문은 노드 경량화 기술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노드를 이제 가볍게 만들고 동기화 시간도 최적화시켜서 우리 누구나 노드를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슈퍼블록은 새로운 메인넷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논하기 전에 먼저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이유에는 데이터의 특징이 가장 컸는데요. 데이터의 특징은 복제와 조작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떤 파일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집기로 열어서 워드 파일을 워드 편집기로 열어서 수정을 하고 조장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죠. 그런 특징 덕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 매우 발전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은 돈이 가지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특징이라는 겁니다. 돈은 복제돼서도 안 되고 조작돼서도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돈을 데이터화하기 매우 어려웠고, 인터넷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죠. 그런데 인터넷이 너무 편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감사를 받는 금융기관이 돈을 데이터화해주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돈을 송금한다든지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송금이나 결제를 하려면 그 돈이 내 돈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보내기 전에 신원 인증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신원 인증 기관을 통해서 공인 인증서 같은 것들을 이제 파일을 받고, 그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신원 인증을 하고 결제나 이제 송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현재 금융 결제 시스템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관들이 존재해야지만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자산이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보면은 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네이버페이에 있는 돈을 카카오페이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안 되거든요. 이러한 기관들은 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옮기려면은 은행으로 보내서 은행에서 다시 옮기는 식으로 옮겨야 하고,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결제 혹은 송금 혹은 이제 지불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죠. 이걸 이용해서 자산을 데이터화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신원인증기관 없이도 디지털 자산을 만들고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아가서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정보 격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돈의 흐름을 보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일반인들이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금의 흐름도 다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 이제 금융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흔히 얘기하는 디파이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체인어리시스나 데이터 분석 업체들이 나와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하죠. 그래서 그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그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이제 기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존에는 금융기관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금융기관만이 그러한 정보 자금의 흐름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했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이죠. 거기에 나아가서 많은 것들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환전 같은 게 매우 편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환전을 하려면 은행에 가서 이제 그 은행에 있는 이제 환율을 보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거나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블록체인 상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을 이용해서 쉽게 환전을 할 수가 있게 됐죠. 물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는 못하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거래가 매우 자유로워질 거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누구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블록체인은 어떻게 데이터 위반주를 방지하냐?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데이터를 유지하는 노드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노드는 데이터를 유지하고 처리하는 컴퓨터를 의미하는데요. 그 컴퓨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그 노드들에게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노드들이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전 세계적인 노드에게 같은 데이터를 동기화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들 중에서 과반 이상이 정직하다면 누군가가 어떤 노드의 데이터를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과반 이상의 노드의 데이터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과반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위변주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인터넷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처음에 1990년대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선에서 근무하던 이제 분이 연구를 했죠. 왜 연구를 했냐면 선에서 인사이동이 좀 많았었는데 인사이동을 할 때마다 문서 유실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 유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연구기관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에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URL이라든지 아니면 www 그런 웹 HTML 같은 것들을 고안을 해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안한 인터넷 기술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 탄생하게 됐고 웹이 탄생하게 됐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문서나 정보를 쉽게 공유받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문서를 공유하다 보니까 어떤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문서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생산하고 싶다. 그리고 그 문서에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웹을 반영형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웹을 이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웹이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서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웹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SNS 같은 거죠. SNS는 누구나 SNS에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고 그 올린 데이터를 누구나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게 현재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웹3란 무엇일까요? 웹3는 흔히 우리가 웹1은 웹 1.0은 정보의 공유, 웹 2.0은 정보의 생산, 상호작용, 웹3는 그렇게 생산한 정보의 자산화를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산화는 즉 소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존의 웹이 동작하던 방식과 웹3가 동작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웹2가 동작하는 방식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같은 데이터를 보여줬죠.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다라고 하면 그 게시판 데이터를 서버가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유저가 글을 썼어요. 그러면 그 글이 서버에 저장되고 그렇게 저장된 정보가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즉 서버가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동기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웹3 역시 마찬가지예요. 웹3에서는 블록체인이 백엔드고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블록체인으로부터 같은 데이터를 보죠. 근데 여기서는 노드 자체가 클라이언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인 모든 노드들이 같은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웹2에서의 서버가 하는 역할과 웹3에서의 블록체인이 하는 역할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웹2에서 서버는 데이터의 동기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웹3에서도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웹3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웹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웹은 서버 없이 기존의 서버의 역할을 블록체인이 대신하기 때문에 서버 없이도 사용자의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공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서버 방식에서는 서버를 유지하는 주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주체가 서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해주고, 그리고 그 서버 운영비를 감당했죠.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그 노드를 돌려주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은 본인이 서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간 어플리케이션이 유저의 컴퓨터에서 실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어플리케이션은 누군가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즉 스스로 돌아가고 자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AO라고 하는 자유형 분산 조직 같은 것들이 블록체인 상에 올라와서 스스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그렇게 책임을 지는 방식이 아니라 DAO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런 결정사항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기금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또 공유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는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이 다 이렇게 바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웹3에서 흔히 유행하는 디파이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동작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디파이 어플리케이션들은 서비스이긴 하나 우리가 뭐 거래소라든지 대출이라든지 혹은 합상자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굳이 운영하는데 누군가가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쌀 거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된 웹3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기존의 웹2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웹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기존의 웹에서 주로 웹 서비스가 돈을 버는 방식은 광고 모델이었죠. 그래서 유저들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노출도를 높이고 클릭수를 늘려서 돈을 버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이런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냐면, 인터넷에서 돈을 다루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돈을 만들기도 어렵고 돈을 거래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유저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보다는 광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익을 버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수익을 벌다 보니까 서비스의 본질과 그 서비스가 돈을 버는 방식이 서로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엔진이다라고 했을 때, 검색 엔진은 양질의 검색을 제공해 줘야 되죠. 근데 검색 엔진이 광고로 돈을 벌다 보니까 검색을 하면은 맨 위에 파워링크를 띄우죠. 그래서 그 파워링크를 통해서 돈을 버니까 검색의 질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또 뉴스 기사가 있죠. 뉴스 기사는 뉴스는 양질의 기사를 써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방식이 광고 모델이다 보니까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들이 클릭수를 높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웹2에서 수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웹3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거대 IT 기업들은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모으죠. 모으는 이유는 유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타겟 광고를 때리고, 그 타겟 광고를 통해서 유저의 클릭수와 구매율을 높이려는 목적일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즉 구매를 유발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어떤 것들도 하려고 했었냐면은 제 유저의 사상까지도 조작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6년도에 트럼프 힐러리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가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유저에게 맞춤화된 타겟 광고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타겟 광고가 유저들에게 선전을 하는 광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어떠한 누구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유저들의 사상을 조작하려고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도에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밝혀졌고 마크 주커버그는 이제 검찰에 송치돼서 재판을 받다가 올해 이제 합의를 한 걸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맞춤형 데이터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사상까지도 조작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IT 기업들은 보통 독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의존성을 높이고 그 사용자들이 이런 서비스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서비스가 어떤 정책을 변경했을 경우에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혹은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제 단적인 예로 카카오톡 서버가 터졌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카카오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카카오가 서버를 복구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이 뭐 앱스토어에서의 수수료를 높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이 없죠. 그냥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독점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의 의존성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웹3 어플리케이션 어떠냐? 웹3 어플리케이션은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다 보니까 수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웹2는 신원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이용해야만 했지만 웹3에서는 비대칭키 방식을 이용한 키 생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성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노드를 돌리고 그 노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디 서버가 죽는다거나 그렇게 해도 우리는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안정성 혹은 보안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립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웹3가 기존의 웹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주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웹3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필요해요.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누구나 노드를 운영할 수 있어야지만 그 노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이제 서비스 제공자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블록체인 서비스는 사실 그렇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저가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또 이용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인퓨라나 알케미 같은 플루드 서비스인데, 그 플루드 서비스가 노드를 대신 돌려주고 유저는 거기에 접속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웹3 어플리케이션인데 인퓨라가 터져버리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리고 인퓨라에서 이제 요금 정책을 변경시키면 유저들이 거기에 따라야 하고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노드 용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빠를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솔라나 같은 경우에 하루에 몇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이러한 블록체인 노드는 아무나 못 돌립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 돌려주는 업체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굴러가는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면은 웹3가 하고자 했던 일들, 특히 제가 제시했던 그런 새로운 인터넷이 만들고자 했던 것들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결 요건은 노드를 경량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오버 프로토콜은 혹은 오버 네트워크는 노드 경량화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노드 동기화 시간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누구나 노드를 돌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노드를 통해서 스탠드얼론하고 오토노머스한 덱을 만들 거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덱들을 통해서 새로운 유저 경험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